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노동법에 대해서 무료 입문 특강을 맡게 된 김용호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한 3시간 정도, 3시간 안 될 것 같아요. 좀 잘라서 하게 되면은 3시간 채 안 되게 제가 노동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노동법이 사실은 이게 수험적으로 볼 때는 참 딱딱하고 그럴 수 있지만, 수험적으로 보기보다도 약간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은 또 재밌는 거다. 이것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실무적인 내용도 좀 곁들여가지고 강의하는 식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노동법에 대해서 1차를 처음 듣는 분이다. 한번 가정을 하고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노동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실 때 노동법이 뭐냐 이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노동법에 제가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노동법은 모든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이게 민법이 아니거든요. 민법은 시민에 대한 법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법 혹은 모든 시민에 대한 규율법입니다. 근데 노동법은 그런 민법이 아니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이 뭔가 하면은 바로 근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거죠.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죠? 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사용자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냥 이름을 주면 안 되고 법적으로 부여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한쪽을 임대인, 한쪽을 임차인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근로계약도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을 저희들이 사용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요. 또 한쪽을 저희들이 근로자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로계약 체결 내용 자체가 이런 것들이죠.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합니다. 노동을 주는 거죠. 계약은 약속이에요, 기본적으로. 뭘 약속할 거냐, 이거죠. 그럼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노동을 주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각종의 노동시간 같은 것들 약속하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그 대가로 당신한테 임금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노동을 주겠습니다. 근로를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게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러면 그 대가로 임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계약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민법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은 자유거든요. 민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유입니다. 이게 이제 뭐 몇 시간 근로하든지 얼마 임금 지급하든지 이건 자유다. 뭐 휴일이 있든지 없든지 휴가를 주든지 말든지 이건 자유다. 이게 민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민법의 정신에 따라서 자유를 부여했더니 이게 진짜로 자유로운 거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래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우위를 가지고서 근로자의 자유를 좀 박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도 오시게 되면 약간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열정페이인 것들. 사실은 열정페이를 주면 안 되죠. 이게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돈을 안 주면은 앞으로 이 직장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러면서 열정페이로 일을 해. 강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유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강요가 된 자유인 겁니다. 국가가 보니까, 야, 이게 자유롭게 계약을 하도록 내버려놨는데, 이게 진짜로는 자유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게 근로자한테는 불리한 자유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계약 속에 개입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계약에 개입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의 불만이 커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이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책이긴 하지만 이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게 되면은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좋은 그런 법인데 좋은 계약인데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오히려 자본주의 체계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법이 노동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동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랄까요. 자본주의가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주의 국가의 법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를 조금 제약하겠다는 거죠. 자유를 박탈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약은 자유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자유이긴 한데 너무 이상한 계약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 국가가 나름대로 요건 좀 지켜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우리 법 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이게 근로기준법이죠. 자,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각종의 근로시간, 뭐 휴일, 휴가, 임금, 해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자유이긴 한데 이 기준은 조금 지켜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요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국가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요? 이게 최고 기준일까요? 아니면 최저 기준일까요? 최저 기준, 가장 아래 기준. 그래서
가장 아래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는 줘야지만 이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것만 지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최저 기준입니다. 요거는 지키세요. 하면서 요걸 지키게 되면 뭐 계약을 뭐 우리는 더 좋게 주겠습니다. 노 프라브럼이에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임금을 우리가 뭐 시간당 뭐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법보다는 좋은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법보다는 좋은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을 곱하기 1.5로 지급해야 돼요. 이게 최저 기준이죠. 근데 우리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2.0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계약했습니다. 그 계약은 문제 없는 거죠. 법보다는 조기약입니다. 이 법은 최저 기준이에요. 이 최저 기준보다 높은 조건이다. 이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한 거죠. 자, 우리 회사가 너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게 되면 1.5를 지급해야 되는데 너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으로 드리는 것으로 좀 이제 계약을 합시다. 도저히 우리가 돈을 지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법보다 좀 낮은 조건으로 계약을 합시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근로자가 이해가 돼요. 보니까 이 회사가 장사가 안 돼요. 영업이 안 돼요.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충분히 해서 연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1.0만 맞는 것으로 제가 합의하겠습니다. 계약서에서 이걸 합의를 하게 돼요. 자, 이게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근로자가 합의한 거예요. 저는 1.0으로 받겠습니다. 합의한 겁니다. 사인했어요. 자, 사인하게 되면 효력이 있을까요? 이 계약이 효력이 없을까요? 효력이 있다는 것이 민법의 정신입니다. 민법은 자유거든요. 당신이 1.0으로 하건 0.0으로 하건 자유다. 합의했으니까, 성인이 합의했으니까, 이 합의에 따라서 효력이 있다. 이게 민법이에요. 하지만 노동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걸 정해놓고 이 기준보다 아래로 계약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입니다.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은 최저 기준이에요. 만약에 요 떨어지는 합의도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열정페이인 거죠, 그저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지켜라는 거죠, 법은. 그래서 법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세요. 요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법 1회 파트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죠. 어떻게 보호할까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법에서 요건 최소한의 근로조건인 거니까 요건 지키세요라고 강제하는 법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게 우리가 노동법 수험 시장에서는 노동법 1파트로 얘기를 합니다. 자, 뭔가 하면은 그냥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로 법으로 정해놨는 거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 그게 노동법 1의 영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노동법 1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차 시험 볼 때 노동법 1이 이런 것들인데 과연 근로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 거냐. 이것들을 보여주는 법인 거죠. 자, 그 법이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11개 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인 법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그런 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법 중에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특수한 것들을 정하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만약 이분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계약직인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단시간 근로자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알바하는 근로자인 겁니다.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세요. 따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또 보호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도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파견업체가 계약을 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간접 고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가 고용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고용한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파견 근로자예요. 자, 그러면 파견 근로자도 약간 특이한 형태인 거죠. 그럼 이분들에 대한 근로조건은 어떻게 보호할까? 이걸 만든 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커버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워낙 법이 많아요, 이게요. 각종의 유해물질, 안전, 보건, 위생 이런 것들. 워낙 법이 방대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빼와가지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보건에 대한 문제는 이 법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이 따로 존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남녀 간의 차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차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이걸 만들어 놨고요. 최근에는 이제 남녀 차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일가정 양립입니다. 이게 최근에는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과 일을 병행을 못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제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가족 돌봄 휴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 법들이 또 하나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소상공인들 문제, 이제 작은 사업장, 이런 작은 사업장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그리고 알바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이게 최저임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법은 우리나라에서의 최소한의 근로조건 중에 임금이 있죠, 그죠? 임금을 정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이었고, 이제 아마 이 강의가 나갈 때쯤에는 2025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을 겁니다.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올라가게 되면 그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거냐, 그 내용들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퇴직금이죠. 근데 퇴직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퇴직금이 있고 또 한 가지가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고, 이 퇴직금과 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인지,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요걸 정해둔 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근로자 퇴직급에 대한 보장법이에요. 요 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임금 채권 보장법도 있습니다. 요거 뭔가 하면은 회사가 이게 도산을 한 거예요. 자,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은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경우에 회사가 줄 돈이 없는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임금도 밀린 거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아무리 안 되더라도 국가가 대신해서 얼마는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원래는 사용자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은, 혹은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은, 얼마만큼은 우리가 대신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만들어놨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지만, 여기 뭔가 하면은, 주로 3년치의 퇴직금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마지막 3개월치 임금.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국가가 대신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그 다음에 직업안정법은 사실은 노무사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법은 아닙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직업 소개하는 법이에요. 직업 소개하는 법. 이제 국가가 직업 소개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에서 직업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직업 소개를 함부로 하게 되면은 이게 착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혹은 소개한다는 명목하에서 엉뚱한 직업에 소개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서 어떤 이익을 과하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업 소개할 때 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 겸업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들을 또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최근에 굉장히 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논쟁 중에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 문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용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비자 중에서 그 E9 비자 같은 경우 이게 단순 고용하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허가 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특례 또 고용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 비자가 있는데 그 비자를 어떻게 받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아픈 일도 있었는데 사실은 외국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 허가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뭔가 하면은 근로복지기본법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 우리 사주제도입니다. 그 우리 사주제도를 운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주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은 기업에서는 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지 사업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식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우리 회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국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국가는 어떤 식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도 이제 학습을 하시게 돼요. 자, 그래서 요 법들이 시험 범위인데요. 많이 달라진 거죠, 이제.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문제가 25문제였습니다. 5문제였고 나오는 범위가 근로기준법이 15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나머지 법에서는 한 법당 한 문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0개 법에서 10문제가 나왔어요. 요게 거의 뭐 10몇 년 동안 요 상태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근로기준법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나머지 법들 중에서 몇 가지 법들만 좀 보시더라도 한 80점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개별 법들을 약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꽤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문제가 달라졌고요. 문제의 출제 경향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40문제로 늘어났죠. 늘어났고 이제 근로기준법이 사실은 25문제 나올 때보다도 그렇게 늘지가 않았어요. 이게요. 오히려 퍼센트로 보게 되면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15문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문제 나왔고요. 이게 40문제로 이해하게 되면은 50%가 안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근로기준법만 확실히 이해하시더라도 60점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는 근로기준법만 알았다고 하게 되면은 50점이 안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물론 과락까지는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농법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나머지 계열법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아진 거죠, 이게. 한 40%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늘었어요, 오히려 51%로. 그래서 기간제법 3문제, 파견법은 2문제로, 산안법은 3문제, 그 다음에 3문제, 2문제, 2문제. 그러니까 모든 그 법에서 아주 중요한 법들은 3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 것들은 2문제. 그 다음에 직업안정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요것만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21문제가 나왔어요. 51%를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법들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약간 올해는 힘들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다행히 올해 시험은 약간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율법이 아주 심도 깊게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시간까지 공부해왔던 것들, 그것들을 약간 냈기 때문에 올해 1차 보신 분들은 노동법 1에서는 그렇게 점수가 많이 깎였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좀 기출문제, 익숙한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됐지만 내년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년도도 요 퍼센트는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것도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요것도 이 문제수라든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이제는 개별법들에 대한 그 문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공부 시간도 약간 확보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지막 시간에 그냥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계율법들을 정리해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약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규 시간에 이런 법들을 좀 추가를 시켜가지고 좀 꼼꼼히 보는 것으로 커리를 좀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는 무시할 정도가 안 된다. 상당히 중요한 그 비중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일하시고요. 요게 이제 근로 조건에 관한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들의 모양으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사용자 근로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어떻게 했냐면 시급으로 2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약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계약 문제 없죠, 그죠? 법으로 정한 최저 기준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노 프라보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 볼 때는 부족해요. 야, 내가 시급이 법은 지켰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힘들다. 너무 적지 않을까? 이거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다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야,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이 뭉쳐가지고 야, 이거 너무 작다, 이게. 이걸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좀 뭔가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돼요. 우리의 근로조건을 올리고 싶다는 거죠. 너무 낮다, 이게. 작다. 좀 올리자라고 만든 단체가 바로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농조합은 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는 이 계약액이 너무 낮으니 이거보다 좋은 조건으로 일하고 싶다. 그래서 뭉친 단체. 이게 노동조합입니다. 그럼 노조가 뭉친 것은 이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뭉친 거예요. 근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조합원들은 보통 조합 가입한 분들을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이 조합원들은 이미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거죠. 2만 원 주게 되면은 사용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노동조합이 무슨 수로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근로계약을. 근로계약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더 급이 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계층이 있거든요. 계기가 있어요. 이게 높은 법이 있고 낮은 법이 있습니다.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계약도 있고 높은 계약도 있습니다. 이게. 자, 계약보다, 이 근로계약보다 더 높은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 근로계약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계약이 뭔가 하면은 우리들이 흔히 단체 협약이라고 합니다. 자, 표현 자체가 특이하죠, 그죠? 이 근로계약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이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계약 이런 표현을 쓰고요. 요 계약은 뭔가 하면은 노조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 조합원을 위해서 이 단체가 사용자랑 계약한 겁니다. 자, 우리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 단체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3만 원 주는 것으로 계약합시다. 체결한 계약. 이게 단체 계약. 우리가 법적으로는 단체 협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조의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단체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단체계약을. 단체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조합원에 대해서는 3만 원 지급해줘. 이런 계약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그럼 3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3만 원에 사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보면 충돌하는 겁니다. 단체 계약은 3만 원이에요. 전 조합원입니다. 그럼 3만 원 지급해야겠죠? 근데 저는 또 근로자예요. 근로자에 대해서는 또 2만 원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 적용되는 계약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단체 계약과 근로계약. 한쪽은 3만 원, 한쪽은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저한테 3만 원을 지급해야 될까요? 아니면 2만 원을 지급해야 될까요? 예, 단체 계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에 이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단체 계약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단체 계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에 이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이 조합원에게 3만 원의 내용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근로계약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사실은 내 근로조건 올리기 위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방식이 노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와 사용자가 단협을 체결하는 거죠. 제일 이게 빠른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2만 원 주면 되는데 왜 노조가 나와가지고 3만 원 달라고 하는 거야? 나 안 들어줄 거야. 나는 2만 원만 집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나는 교섭을 하지 않을 거야. 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노조 입장에서도 야, 우리에게도 이 단협에 그런 힘이 있으면은 이 단협을 뭔가 압박을 할 만한 다른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요구하겠죠. 그래서 요 힘을 부여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단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뭔가 합의가 안 되게 되면 노조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파업이라 그러죠. 혹은 다른 말로 쟁의행위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 조건에 합의 안 해주게 되면 일하지 않겠습니다. 파업하는 것들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업도 보시게 될 건데 이 파업이요. 사실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노동조합에게만 강력한 거냐 노동조합에게만 유리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일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일을 해야지만 임금이 나와요. 그럼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임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업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큰 노조에서는 뭐 오랫동안 파업하더라도 뭐 노동조합에 있는 기금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약간 작은 노조는요, 이 파업을 길게 하게 되면 임금이 안 나오니까요,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약간 큰 노조는 파업을 약간 길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구조인데 작은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길어지다 보면은 근로자의 생계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약간 파업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도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까와 달라요. 아까는 국가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해둠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만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노동삼권이라고 그래요. 노동상권을 만들어가지고 이 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드셔가지고 교섭하시고 파업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근로조건을 올려보세요. 이 방식을 용인을 하게 돼요. 자,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동법 2라고 합니다. 노동법 2. 그러니까 노동법 2는 그냥 국가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해주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노조를 만드는 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노조가 교섭하는 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노조가 파업하는 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을 단순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해줍니다. 어디에서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이게요, 단순한 권리가 아니고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헌법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가 기본권이 있고요. 하나가 통치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인권의 한 내용으로 노동상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노동상권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게 약하지 않은 권리예요. 그래서 노동법이는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단결권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단결권을 사용자가 침해하게 되면 우리가 처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노조 만들 수 있는 권리들, 그거를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교섭권을 만들어 놓고 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그것들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권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파업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지, 어떻게 제약을 할지 그 내용들을 법률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좋을까 안 좋을까요? 뭐 싫어하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이거 안 했으면 우리가 뭐 계약서를 좀 낮게 할 수도 있는데 노조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더 줘야 되는 거네. 이게 싫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노조를 만들었더니 노조 만든 분을 해고해 버릴 수도 있고 파업을 했더니 뭐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이 노동상권을 약간 침해하는, 약간 박해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될까요? 이건 헌법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그 사정과 관계없이 우리 법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침해한 겁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침해하는 행위를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당 노동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인가 하면요,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부당 노동행위를 약간 오해하는 거죠. 임금 체불을 했다. 이게 부당 노동행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부당한 행위는 맞지만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부당 노동행위는 노동상권, 노조에 대한 단결권, 교섭권, 단체노권, 요걸 침해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부당 노동행위라고 합니다. 노조를 만들었더니 노조위원장 해고했다. 그 다음에 교섭을 요구했더니 교섭을 거부한다. 파업을 했더니 징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노동상권에 대해서 약간 침해하는 행위들, 그것들을 부당 노동이라고 해서 요것들을 규정하는 그런 법들, 그 법 체계를 노동법 이해 영역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노동법 이해 영역이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노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약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무원과 교원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은 공무원도 근로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무원도 뭐 얼마 받을지, 얼마의 휴가를 줄지 이게 있을 겁니다. 자,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뭐를 통해 결정할까요? 근로계약이에요, 그죠? 근로계약을 통해서 자유롭게 계약해가지고 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의 보수 같은 것들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예산도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이게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거죠. 들어갔더니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인데 연봉을 뭐 2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상 안 해요, 그죠? 이제 공무원들은 이미 법상으로 근로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법이다 보니까 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국회가 법을 정해놨는데 야, 이걸 가지고 생활하기 힘들다. 이걸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약간 일반 근로자하고는 뭔가 모양이 다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사업상의 이제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거죠. 임용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공법상인 지위예요. 일반 사업상의 근로자의 지위가 아닙니다. 이게 공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구조가 생기는가 하면 이런 식의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하고 이제 국가와 관계에서 규정이 있는 거죠. 이미 보수 규정이 있어요.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법이에요. 보수 규정이 100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은 100을 받도록 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만족할까요? 불만족이에요. 모든 근로자는 다 임금에 불만족입니다. 만족하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뭐 굴지의 대기업체 가서 제가 임금 컨설팅을 해보더라도 임금 만족도 4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줌 속도에서. 그러니까 임금은 다 불만해요. 누구나 불만해요. 이거는요. 임금을 내가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만해요. 이거는요. 공무원도 불만인 겁니다. 이 100이 너무 낮지 않냐 이게. 뭐 너무 낮다. 이거 생활하기 힘들다. 우리도 뭔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공무원도 노조를 만드는 거죠. 이제. 공무원이나 교원분들도 노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노조가 교원노조, 공무원노조예요. 딴 거 아니죠, 그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낮다 보니까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노조입니다. 보니까 민간기업에서는 교섭을 하더라. 우리도 교섭하자라고 해서 교섭을 하는 거죠. 자, 사용자한테 100이 낮다. 올려줘. 이제 여기가 뭐 국가나 지자체가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하고. 그랬더니 이제 지자체 시장님께서 어이, 낮네. 내가 올려드릴게요 하면서 단협을 체결했어요. 그럼 우리가 110을 드리는 것으로 단협을 체결하겠습니다. 110으로 단체계약을 체결했어요. 임금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110으로 체결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요. 자, 단협은 110이고 보수 규정은 100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이, 이 시청에서 이 공무원한테 100을 지급해야 될까요? 110을 지급해야 될까요? 110을 지급하면 좋겠죠. 그죠? 지급은 못해요. 이거를요. 왜요? 이게 법입니다. 법. 아까는 근로계약과 단체계약이라는 계약이 충돌이었죠. 그죠? 근로계약보다 단체계약이 우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법과 계약이 충돌해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우위했을까요? 계약이 우위했을까요? 예, 법이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10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100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10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수 규정을 110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다면은 110을 지급 못해요. 시장이 어떻게 지급해요, 그죠, 이거를요? 국회가 오케이 해줘야지,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게 체결했는데 아까와 다르게, 단체계약을 체결했지만 얘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만들었지만. 법과 충돌하는 거네, 예산과 충돌하는 거네,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못 주지만 요 사용자가 이제 국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단협을 110으로 했으니 이것도 110으로 좀 바꿔주도록 좀 해줘.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국회가 좀 제발 좀 우리가 단협을 체결했으니까 국회가 좀 도와줘가지고 110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줘. 요것들을 노력하도록 그런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요, 110을 못 주는 겁니다. 이게. 그게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근로조건이 법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게다가 이게 110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110을 내가 왜 체결하는 거냐. 아무리 노력조항이나 하지만 이것도 부담스럽다. 이 국회 와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싫다는 거죠. 그랬더니 노조 입장에서는, 야, 그럼 우리도 파업하겠다. 파업하려고 그래요. 파업할 수 있냐, 그죠?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파업은 금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업 못하는 노조가 딱 3개가 있거든요. 노조긴 하지만 파업 못하는 노조. 그게 첫 번째가 공무원노조가 있고요. 두 번째가 교원노조. 세 번째가 민간 기업인데 파업 못하는 노조가 방해산업체.
방산업체 중에서도 생산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예, 파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우리나라의 특수한 분단국가 상황이 좀 가미된 그런 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무노조나 교노조는 또 파업 못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올해 시험이요, 노동법 2파트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노조 만들어가지고 보호하겠다. 이런 이제 법의 내용이 크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반 노조법, 그러니까 노동조합, 모든 민간기업에 해당하는 그 노동조합법이 하나가 있고요. 교원 노조를 만드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교원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교원들은 이런 식으로 교섭을 해라. 이런 식의 법이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약간 역사를 하시면은 이게 눈에 보이는 문제도 있긴 한데 역사를 잘 모르시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교원 같은 경우에는요, 99년도에 급하게 허용을 했어요. 99년도 하게 되면 떠오르는 사건이 97년도에 IMF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뭐 대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뭐 나라가 휘청거리니까요, 노사가 노정 간에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정리해고 입법화를 양보를 했고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 인정해 주겠다 양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전국 교원 노조, 정교조라 그러죠. 정교조의 문제가 아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원 노조의 합법화를 또 노조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원 노조를 인정하게 되고 그게 이제 허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에 따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교원이 아닌 분들이죠. 요분들은 한참 있다가 2005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은 뭐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좋아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나라가 성장하다 보니까 선진국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 그러는데, 그죠? 이걸 따라야 돼요, 이제. 밖에 나갔더니 자꾸 놀려요. 사실은 공무원 노조가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갔더니 없어요. 그럼 당연히 놀림감 되죠. 아니, 너네들이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공무원 노조 하나 감당 못하냐? 이게 자꾸 놀리는 겁니다.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늦게 2005년도에 만들어가지고 2006년도에 이걸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왜 중요한 거면요, 이 교노조법은 아주 급하게 만들어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공무노조법에서는 약간 정부 입장이 많이 가미된, 그러니까 공무노조의 조금 이제 권리들을 약간 더 제약하는 식으로 좀 촘촘하게 제약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교노조법에서는 약간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특이한 게 많아요. 뭐가 특이한 게 많은가 하면, 이게 올해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런 거예요. 교노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사측에서 정부 입장에서 부당 노동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그러니까 헌법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어요. 형사처벌합니다. 그런데 공무노조법을 보시게 되면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요. 뒤에 보시면요. 교묘하게 빼놨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원래 일반 노조법을 준용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준용하는 파트에서 요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빼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더 정부 입장에 맞게 요걸 좀 만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노조에 대한 법은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하는 법률, 요게 있는데, 요건 뭔가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건데, 노조가 있냐 이거죠.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돼요. 10%에서 15%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당수 근로자들은요, 노조가 없어요, 실제로. 뭐 대기업체나 공공기관이라든지 여기서 노조가 꽤 많은데, 조그만 회사 가시면요, 노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를 만들까? 이런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만들도록 강제한 거죠. 근데 그것도요, 아주 작은 기업은 안 됩니다. 30인 이상. 그러니까 3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를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 노사협의회에서 서로 간에 한번 협상을 해봐라. 이게 교섭은 아니고요. 서로 간에 협의해가지고 한번 잘 해보세요.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법이 근참법이라고 해서 이 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3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노사협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런 노동조합 관계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게 집단적인 관계인 거죠.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가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럼 분쟁을 해결해야 돼요.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가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법원을 가야 되는데 이게 사법부에 가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돈도 많이 들고 이게 나홀로 소송할 거 아니면은 꽤 많은 금전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빠르게 약간 금전 부담이 덜하게 행정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만든 단체가 바로 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 어떻게 만들고 노동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노무사 되시면은 이 법을 아셔야 됩니다. 노무사들은 주로 여기 가거든요. 여기 가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제 문제를 만들어 낸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변화가 컸습니다. 이제 올해부터요. 원래 이게 2023년도까지는 25문제였죠. 그때 노동조합법에서 딱 21문제 나왔고요. 나머지 법에서 한 법당 한 문제 나왔습니다. 4문제인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안 봐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8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안 보더라도요. 합격선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안 보는 분들 많았어요. 이게요. 생각보다.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올해는 바뀐 거죠. 올해는, 뜻밖이었어요. 제가 올해 이게 저도 예상하기로 이게 15%에서 한 20%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엄청 달라졌습니다. 이게. 노동조합법이 오히려 안 늘었어요. 24문제.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법은요. 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법당 4문제씩. 교노조법 4문제, 공노조법 4문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16문제를 냈습니다. 40%예요. 40%. 그러니까 이거 공부 안 하신 분은요. 올해 타격이 컸고요. 그 다음에 올해 문제 또 뭔가 하면은 이게 문제가 늘어난 것도 문제인데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특히 이제 교원노법이라든지 공무노조법에서는 약간 기출문제에서 이 기출문제보다는 약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봤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게 좀 문제가 실제로는 상당히 좀 버무려가지고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혼란스럽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요거를 조금 좀 안 보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문제로 좀 이해하시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게 글쎄요 문제가 너무 많은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법 조항 자체가 이게 크지 않거든요. 작은 법인데 많이 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크지 않은 법이다 보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처음 시험이라서 처음 보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년도 보실 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것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요,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십니다.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건은 이게 될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개별법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보는 거냐. 이게 16문제니까 절대 작은 숫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왜냐하면요. 과거의 노동법은 그 1차 시험은 그냥 한꺼번에 다 봤습니다. 그 모든 1시간 이제 요 시간 안에 노동법, 사회보험법, 민법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노동법이 시간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과거에는 함께 낼 때는 노동법을 어렵게 내게 되면 다른 법을 풀 시간이 없어요. 노동법이 의도적으로 약간 쉽게 냈습니다. 다른 법을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민법이 좀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노동법 빨리 풀고 민법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동법은 따로 시간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법 자체를 어렵게 내더라도 다른 법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도 요 구조는 유지할 거다 생각하시고 노동법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조금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노동법에 대해서는 1과 2가 뭐 그런 식의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